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몸을 좀 사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2월 4일 날 국토부 장관님께서 대대적인 어떤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대책을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란 게 개발 내용이 저를 놀래킨 건 없어요. 근데 공공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주택 소유자들에게 입주권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정 지역을 말씀을 안 하시고 2월 4일 이후에 어딘가를 특정해서 개발을 할 것이다. 지금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수도권 지역의 어디든 앞으로 2월 4일 이후에 지정이 되면은 2월 4일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현금 청산, 돈 받고 끝난다. 절대 아파트 입주권 못 받는다. 현금 청산의 기본은 공시가격이죠. 이게 시세로 해주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리미엄 주고 재개발될 지역에 빌라 사고 들어가든 재건축될 것 같은 데에 구축 아파트에 프리미엄 주고 들어가든 여러분은 그 프리미엄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이제 현금 청산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것에는 이제 크게 두 개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 이렇게 해서 공공이 앞장서서 이제 시행사처럼 시행을 하는 거예요. 진두지휘를 하겠다는 거지. 그런 쪽의 진행을 꿈꾸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그래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준공업지역. 보통 준공업지역은 구로구 아니면 영등포구에 다 있죠. 이쪽이랑 그다음에 전층 주거단지 이쪽을 고밀도로 개발해서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역세권이라도 중공업지, 저층 주거지를 국가가 공공 개발하겠다는 것은 입주권 주지 않는다는 것을 3년간 한시 적용해요. 즉 2월 4일 대책 이후에 집을 구매했어. 3년이 지난 다음에 팔려고 그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개발된 곳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는 3년간 한시 적용인데 다른 하나는 forever야.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약간 몸을 좀 사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서울 소재 빌라 한 채를 소유한 실거주자입니다. 얼마 전 추첨으로 아파트 당첨이 됐습니다.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앞두고 빌라를 팔려고 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사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조항 때문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분양권 또한 몰수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까지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집을 입주를 해야 되는데 누가 사줘야 되는데 안 팔린다 이거지. 바보가 아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분 당연히 열받죠. 자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 또한 뭡니까? 그 전에 국가가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해서 진행된 계획이에요. 야당이 발표한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사 대책으로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 시민이 이런 고충을 받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겠느냐. 이사 발표 이후에 집 사는 사람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특별히 개발되기 어려운 또는 공공개발을 거부할 만한 지역이 아닌 이상은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걸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안 이루어지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이며 대출까지 다 나갔잖아요. 그리고 거래가 만약에 되지 않는 부동산은 금융권의 입장에서 봐도 담보 가치가 없는 물건입니다. 담보 가치가 없는 물건에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미 그 담보 가치를 인정받고 돈을 빌린 사람도 있고 사업하기 위해서 또는 생활비를 쓰기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대출해준 은행은 또 어떻게 그 부담을 져야 될지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사 대책에서는요, 공급을 약속한 것들이 있죠. 이 물량 중에 70에서 80% 이상을 분양한다고 합니다. 희망을 주는 거죠. 내가 이만큼 물량을 많이 준비하고 이제 분양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패닉반이 하지 말고 우리 분양 시장에 관심을 좀 가져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물량 안에서 또한 일반 공급 비율을 상향시킨다 그랬습니다. 더더욱 재미난 거는 추첨제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추첨제를 도입한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패닉바잉하고 있는 2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의 세대들, 그 수요층을 직접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어 수요하는 그 층이 아닌 대기 수요층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대기 수요층으로 만들면 실질적으로 주택을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상승에 좀 영향을 막 주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양을 빌미로 대기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추첨이란 말만 들어도 저도 솔깃한데요. 다만 추첨제에 이렇게 참여하려면 요건이 있어요. 요 요건은 쉽지 않아요. 뭐냐면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어렵죠. 지금 집을 갖고 있거나 3년 전까지라도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 추첨제에 지원할 수 없다.
우리가 주택을 보면 말이죠.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그런 주택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고 일정한 공시가격 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 이하면 돼요. 공시가격이. 비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러한 집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추첨제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요즘에는 문제예요. 1억 3천 이하라든지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 이제는 없지 않을까요? 또 그러한 주택을 과거에는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가 그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요? 사실상 그 정도의 공시지가가 되려면 그 시세가 한 2억 전후반 돼야 돼요.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주택으로 치지 않겠다. 과연 이 기준에 부합해서 추첨제에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그리고 이거 아십니까? 공시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공시가격 설정 기간도 제가 영상에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4월까지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됩니다. 그리고 4월부터 새롭게 공시가격이 적용이 돼요. 새로운 올해의 공시가격이. 이 3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단서 조항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어요. 무주택자를 좀 공급을 먼저 해주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요거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5억 이하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빌라에 살고 있다. 고급 빌라에 사는 건가요? 고급 아파트에 사시는 건가요? 뭐 서민이 아니신 건가요? 서민 맞죠? 이런데 집을 갖고 있는 분은 분명히 서민인데 집이 없이 12억이라든지 15억짜리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지원을 할 수 있고 추첨제 정말 서민으로서 아주 저렴한 가격의 주택에 오손도손 살고 있는 이분들을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집 없고 돈 있는 사람 위주로 이 판이 구성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원래 추첨제의 목적도 사실은 서민을 위한 거잖아요.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추첨제에 가가지고 대놓고 줍줍해버립니다. 2월 4일 대책이 발표한 다음 날 국토부에서는 이런 발표를 합니다.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 개발이 시작되면서 땅 주인들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땅 주인이 아닌 세입자로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 정부가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요. 남아서 살게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데 도움을 주든지. 그러나 정작 땅 주인들을 지원하거나 땅 주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실 여기가 개발이 되면은 241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고요. 1250호가 임대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임대 물량 중에 일부는 아마 여기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우선 공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소유자분들은 현금 청산이니까. 그래서 집주인들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정부가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교본에도 나와 있어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공공의 목적으로 제한을 한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직 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대책 발표한 이후에 매수자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건 문제가 아니냐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부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이것이 진정 소급입법이 아니라 부진정 소급입법이다. 과거에 결론 난 것에 차후에 정해지는 법률을 적용시키는 거라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부진정 소급입법으로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추후에 법률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건 아니다 라는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그런 의견을 자꾸 내고 하는 거는 본인들도 부담을 느낀다고 봐요. 어차피 정부가 좋은 의미에서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과다하게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면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다. 한 4년 전,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법 철학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주제를 던지셨어요.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논하라. 요즘 들어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 토론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다수결의 원칙은 전체의 의견을 추론해내기 위한 좋은 수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100명 중에 51명이 A안을 찬성하고 49명이 B안을 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51명이 찬성한 안이 전체 의견으로 초이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51명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49명하고 단지 2명 차이잖아요. 이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소수의 의견도 가치를 받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의견을 좀 이쪽에도 좀 플러스 시켜서 주장해 나간다면 49명 중에서 3분의 1이라도 이쪽에 동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숙된 민주사회를 사는 시민의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